도대체 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가난한 나라가 이란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자존심도 없는 저 조그만 나라 이름이 감히 우리 대영 제국보다 앞서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사무실 전화기가 터져나갈 듯 울려댑니다. 방금 전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한 줄의 기사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가 지나는 생명줄 호르무즈 해협이 굳게 닫혔습니다. 배 한 척당 통행료만 무려 30억 원. 그마저도 돈이 없어 파산하는 유럽 선주들이 줄을 잇는 이 지옥 같은 바다에서 이란 의회가 전 세계를 향해 유례없는 공식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란이 지정한 단 5개의 특별 우호국 명단에 당당히 한국의 이름이 박힌 겁니다. 저런 근본 없는 나라가 어떻게? 라며 서구 열강들이 시뻘건 얼굴로 비아냥거릴 때 한국 유조선만은 통행료 면제라는 압도적 특권을 누리며 유유히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중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조차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세계가 기름전쟁으로 침몰하는 동안 저들이 무시하던 한국은 어떻게 이 해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걸까요?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국기를 빌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알렉스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31년째 에너지의 향방을 쫓으며 살아온 사람이지요. 하지만 오늘처럼 제 상식이 처참하게 무너진 날은 없었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두바이 항구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정박한 수백 척의 유조선들이 시동조차 켜지 못한 채 죽은 듯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벌써 2달째. 전 세계 선주들은 하루에 수십억 원씩 날아가는 운임과 보험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속 선박 추적 시스템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포착됩니다. 모두가 멈춰 선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당당하게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선명하게 휘날리는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제 사무실에 함께 있던 영국 선주 아더가 비명을 지르며 제 어깨를 잡아챕니다. 알렉스, 저거 한국 배 아닙니까? 미쳤어요? 이란 해군이 조준사격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는 겁니까? 저도 처음엔 한국 선장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그 좁은 길을 통행료도 내지 않고 지나가겠다니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유조선을 가로막을 줄 알았던 이란의 고속정 2척이 오히려 한국 유조선의 양옆으로 붙는 게 아닙니까?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국빈급 호위의 형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란 해군이 한국 배를 에스코트하고 있어요? 알렉스, 당신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 배, 통행료 한 푼 안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아더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방금 전까지 이란 측에 우리 돈 30억 원을 갖다 바치겠으니 제발 통과만 시켜달라고 구걸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원도 없는 가난한 나라라며 비웃던 한국의 배는 통행료 면제는 물론 이란 해군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유유히 해협이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를 다시 읽어내립니다. 이란 의회, 우호국 목록 공식 발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이름 대한민국. 서구 열강들이 그토록 근본 없다며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에너지 통행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독일, 영국,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가 쉴 새 없이 터져나갑니다. 한국 선주 좀 연결해달라. 한국 국기를 빌렸으면 안 되겠느냐.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비굴한 요청들이 쏟아집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자존심도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힘없는 나라라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입술들이 이제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안달이 난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다시 바라봅니다. 31년의 경력을 가진 저조차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유조선의 육중한 몸체가 파도를 가를 때마다 그 뒤를 따르는 이란 해군의 물보라는 마치 한국이라는 국가에 보내는 경례처럼 보였습니다. 아더는 여전히 옆에서 씩씩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의 유조선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신비로 비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뭘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냔 말이야. 우리 대영 제국도 못한 일을 저들이 어떻게
아더의 외침은 공허하게 사무실 안을 맴돕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중동 지도에 한국 유조선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 55km의 좁은 바닷길, 그 중에서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고작 10km도 안 되는 그 험난한 구간이 지금 오직 한국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유럽 선주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경악을 넘어선 공포마저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세계의 질서가 단 한 번도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의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백악관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즐거울 지경입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열지 못한 빗장을 한국은 대체 어떤 마법으로 열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자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뜨거운 사막과 거친 바다에 무엇을 심었기에 이란이라는 철옹성 같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고 통행료 30억 원을 기꺼이 포기한 것인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이 한국 유조선의 갑판을 비춥니다. 그 찬란한 빛 아래서 태극기는 더욱 웅장하게 펄럭입니다. 저 깃발이 오늘처럼 위대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눈은 저 태극기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만한 선주들이 줄을 서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이름, 대한민국.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한국인의 저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보잘것없다며 무시했던 한국의 유조선이 이란 고속정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해협을 가르는 모습은 두바이 항구에 모인 전 세계 선주들에게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지요. 영국 선주 아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씩씩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경악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란 놈들이 미친 게 분명해. 어떻게 우리 영국을 배제하고 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가난한 나라를 상석에 앉힌단 말인가? 저건 명백한 도발이야. 우리 대영 제국의 해운 역사가 몇 년인데 감히 저런 신생국에게 길을 내어주다니. 아더는 당장이라도 본국에 전화를 걸 기세로 고함을 질러댔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리스 해운 대기업의 대리인인 스테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방금 이란 의회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네. 한국 유조선에 대해서는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해협 내 모든 구역에서 최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다른 나라 배들이 며칠씩 검문받으며 대기할 때 한국 배는 검문도 없이 고속도로 달리듯 지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배 한 척당 30억 원. 그 막대한 돈을 이란이 스스로 포기했다는 게 믿어지나?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도 통과시켜줄지 말지 간을 보던 이란이 한국에게만은 안방문을 활짝 열어준 수준을 넘어 비단기를 깔아준 셈이니까요. 아더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트럼프가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백악관이 발칵 뒤집힐 일이라고. 당장 이란을 더 압박하라고 난리가 나겠지. 하지만 아더의 그 오만한 외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서구 열강들과 미국의 지도층들이 경악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타전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중동 정세에 민감한 미 정가에서는 한국이 도대체 이란과 무슨 비밀 계약을 맺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란 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보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바이 중심가의 한 은밀한 카페에서 이란 외교부 소속의 관계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스 씨, 당신네 서구 사람들은 왜 한국이 저기 있는지 이해가 안 가겠죠? 당신들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50년 전 우리 이란이 혁명과 전쟁으로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신들 서구 건설사들은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야반도주하듯 떠났죠. 하지만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습니다. 그들은 폭격이 쏟아지는 현장에서도 하이바를 쓰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면서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약속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멈추지 않았던 게 한국인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흘린 땀과 피가 이란의 도로가 되고 항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란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번 우호국 지정은 세계 강대국들이 화를 내든 말든 우리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감사의 표시이자 한국이라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예우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더나 스테판 같은 선주들이 한국은 근본 없는 나라라며 조롱할 때 한국의 어르신들은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신뢰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서구 열강들이 돈과 무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때 한국은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함께하며 동반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냈던 것이지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유조선에 화물을 싣기 위해 수만 마일 밖에서 달려오는 유럽 선박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한국 선주에게 제발 연락 좀 닿게 해달라. 수수료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며 제 휴대폰은 이미 마비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며 멸시하던 그 오만한 입술들이 이제는 한국 국적배에 자신들의 기름 한 방울이라도 태워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특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갖는 압도적인 위상이 서구의 오만한 자본을 완전히 눌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경악하고 세계 강대국들이 당황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그 어떤 첨단 무기나 막대한 자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진심의 외교를 한국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 멀리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유조선의 뒤편으로 비치는 노을은 오만한 서구 열강의 시대가 저물고 진심을 다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우뚝 서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돈이 아닌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 외교부 관계자의 선을 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귓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사무실로 향하는 길, 두바이의 도심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저 멀리 수평선에서 아른거리는 한국 유조선의 잔상뿐이었지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었습니다. 아더와 스테판은 물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해운사의 대리인들이 제 책상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대체 이란 놈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가? 한국 놈들, 아니 한국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물을 좀 나눠 실을 수 있는지 빨리 좀 알아봐줘.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아더의 태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라라며 비아냥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국 분들이라며 극존칭까지 써가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기세였죠. 그들의 손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이 상황을 두고 얼마나 당혹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긴급 타전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한국이라는 이름의 생명줄을 잡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돈을 더 얹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책상에 앉아 한국기술진이 머무는 숙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전 이란의 테헤란로 건설 현장에서 젊음을 바쳤던 노병, 박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 소동이 마치 예견된 일이었다는 듯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씨, 서구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땅에 심은 건 단순히 시멘트와 철근이 아니었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를 기억하나? 하늘에서 폭탄이 비처럼 쏟아질 때 저기 앉아있는 아더 같은 영국인들, 스테판 같은 유럽인들은 비행기 1등석 끊어서 제일 먼저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 하지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은 어땠는지 아나? 그의 눈에 맺힌 이슬이 전등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낡은 눈동자에는 수십 년 전의 포화 소리와 모래바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방독면을 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 현장을 지켰어. 이란 사람들이 우리더러 미쳤다고 했지. 왜 도망 안 가느냐고,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고 말이네. 그때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나중에 너희가 누굴 믿고 집을 짓겠느냐. 한국인은 한 번 뱉은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말이네. 그 무식할 정도의 책임감, 그 뜨거운 의리가 50년을 버텨온 거라네. 이란인들은 그걸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전율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트럼프가 발칵 뒤집히고 전 세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는 한국이 무슨 엄청난 무기를 팔았거나 뒷거래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국격의 품격 때문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돈만 쫓아 등을 돌릴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형제의 의리. 그것이 5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30억 원 면제라는 거대한 보답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사무실 밖 복도는 이제 아수라장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구 선주들은 한국해운사에 전화를 걸어 기존 운임의 5배, 아니 10배를 줄 테니 제발 우리 기름도 좀 실어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가난한 나라, 자원 없는 나라라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입술들이 이제는 한국 국적의 배에 자신들의 생명줄을 맡기지 못해 안달이 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가진 신의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던 서구의 오만을 완전히 꺾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해협을 열려다 실패하고 있을 때 한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막에 뿌린 정직한 땀방울로 그 철옹성 같은 빗장을 단숨에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유조선은 단순히 기름을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일궈온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전 세계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고귀한 품격을 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화를 내고 세계가 비명을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이란이 선택한 건 눈앞의 돈이 아니라 50년을 변치 않고 곁을 지켜준 진짜 형제 한국이었으니까요. 저 태극기가 휘날리는 유조선 뒤로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인 서구 선주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의 굵직한 음성이 사무실의 정적을 뚫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서구의 선주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득이 없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때 우리 한국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약속이라는 2글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한국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고 위험한 구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그 사선의 길을 막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던 영국 선주 아더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그는 멍한 눈으로 모니터 속 유조선의 궤적을 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렉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노발대발하고 있다는군. 어떻게 동맹국인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이란의 심장부를 독점할 수 있느냐면서 말이네.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란의 우호국 목록에서 한국을 빼라고 압박할 방법을 찾느라 난리가 났어. 하지만 정작 이란 측의 답변은 차갑기 그지없다더군. 아더의 절규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한 척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젖줄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쌓아올린 50년 신뢰의 벽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트럼프가 아무리 화를 내고 서구 열강이 경제 제재를 운운해도 이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 의회 대변인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린 자들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눈 형제, 한국인들의 길만을 지킬 것이다. 그 순간 제 사무실 안의 라디오에서 이란 국영방송의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역기를 귀에 꽂은 스테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란 의회 의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형제다. 오늘 우리가 연 해협의 길은 과거 한국인들이 우리 사막에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라고요. 세상에. 국가 간의 외교에서 이런 정서적인 단어가 나오다니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진심의 영역입니다. 스테판의 비명 같은 감탄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돈과 무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진심과 책임감으로 이란인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새겼던 것입니다.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통행료. 그것은 이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 진짜 친구였고 그 자격을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이었던 셈입니다. 사무실 밖 복도는 이제 한국해운사 지점장의 명함을 한 장이라도 얻으려는 글로벌 기업 간부들의 줄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가난한 나라라고 비웃던 그 오만한 입술들이 이제는 제발 한국배 뒤에 우리 유조선 한 척만 붙여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배라면 이란 해군도 함부로 못 건드리니 제발 우리 기름도 좀 태워달라며 거액의 웃돈을 제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막에서 일궈낸 그 숭고한 가치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을 완전히 굴복시킨 통쾌한 순간이었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가르며 나아간 것은 단순히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거대한 자부심이었고 전 세계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발칵 뒤집히고 세계가 경악했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따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사람을 향한 진심과 끝까지 책임을 지는 품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해협을 빠져나가는 태극기의 붉고 푸른 문양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30억 원의 통행료보다 훨씬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히 대접받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 기적을 1970년대 그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부터 일궈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